안녕하세요. 강전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재가입해 주신 LUKLACHOI님, 자리어 수집팀에 가입해 주신 김혜안님, 그리고 KKHH2V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멤버십으로 말없이 후원해 주고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상고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일본사 자체가 좀 생소하죠. 흔히 일본 고대사라 하면 일왕 아키히토가 2001년 자신의 50대 조상인 환무천왕의 생모가 백제무령왕의 후손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기자회견이 생각날 겁니다. 또 일본 천황가가 백제기라는 글도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본에 연관된 나라는 백제만이 아니었어요. 백제보다 먼저 열도의 나라를 세운 것은 가야였고, 신라 또한 백제보다 먼저 열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상고사나 고대사가 복잡해지게 되었던 건데, 그 뒤엉킨 일본사를 오늘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일본 상고사에 대한 확고한 윤곽이 잡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일본 상고사나 고대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열도의 건너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것은 가야인이었는데 그들이 자리 잡았던 지역은 가야에서 가까운 북규슈였습니다. 그 다음이 신라인인데 그들이 자리 잡았던 지역은 주로 경상도 동해안에서 배를 타면 해류를 따라 저절로 도착하게 되는 이즈모, 도토리, 스루가 등 일본 서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마한 지역에서 성장한 백제인데 그들의 영토가 가야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자 가야인과 뒤섞이게 되었고 가야인을 따라서 열도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열도에 가장 늦게 진출한 것이 백제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곳에 나라들을 세우고 활약하고 있던 가야계나 신라계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고 최종 승리의 결과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등의 소위 기나이 지역에 야마토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외라 쓰고 야마토라 발음하는 외국 또는 외나라가 바로 백제가 열도에 세웠던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망한 후 수많은 유민들이 외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일본 서기에 기록된 공식 숫자만 3,100명이고 그 밖에 개별 단위로 흘러들어간 평민들의 숫자는 수만이 넘어서요. 이에 본래부터 백제기였던 외나라 조정에서는 유민들 가운데 경력자를 발탁해가지고 금일의 법무장관이나 문교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는 외나라를 일본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서기 701년부터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공식화합니다. 본래 일본이라는 국호는 백제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자 38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나라의 국호를 백제의 다른 이름이었던 일본으로 바꿀 만큼 백제 유민들이 외나라 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후 일본 왕실은 역사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트랙을 가동시켜요. 하나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용으로 초기 열도 개척의 주역이었던 가야계 및 신라계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가야 신라식의 이두식 한자로 일본식 이두식 한자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를 정리한 그 고사기였는데 서기 712년에 편찬된 이 관찬사서의 집필자는 가야계의 태안만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도 백제 못지않은 문화국임을 과시하기 위한 그 외부용으로 세련된 한문 문장을 사용한 그 일본 서기였는데 서기 720년에 편찬된 이 관찬사서의 집필자는 사인친왕의 지휘하에 화을계 등의 백제계 학자들이었죠. 두 관찬사서 모두 일본 왕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천황가는 태초부터 하나의 핏줄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이른바 만세일계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편찬이 되었어요. 따라서 가야계, 신라계, 백제계의 세 종류의 왕들을 하나의 핏줄로 만들기 위해 역사의 왜곡과 허구와 분식이 가해지죠. 일본 상고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만세일계라는 거대한 허구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는 상고사가 되었고, 또 고대사의 그 출발점도 기원전 660년까지 올려잡아서 이후의 왕들이나 사건이 타국 왕의 재위기나 사건과 맞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분식을 지우고 허구를 없애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그 고사기나 일본 사기에는 우리 쪽에 없는 우리 상고서의 상세한 내용도 많이 실려 있어서 우리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일본 상고사를 좀 살펴볼까요? 승신천황. 먼저 가야의 열도 진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유사에 보면 서기 42년 아직 왕이 없어 9명의 추장이 백성을 다스리던 시절 구지봉에서 하늘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하늘에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흙을 파며 노래를 부르라는 그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백성들이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보라색 줄에 매달린 그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이 내려왔어요. 상자 안에는 영롱한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는데 다음날 아래에서 6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그중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었다는 것이 가야의 건국 신화예요. 그런데 일본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구조적 흐름과 상징물이 가야의 건국 신화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가야의 건국 신화에는 구지봉인데 일본 건국 신화에서는 니니기노 미코토, 줄여서 니니기가 신하들과 함께 강림한 곳이
구시후루답게, 막 구시후루답게예요. 구시후루답게란 지명이 막 구지봉과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본 학계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닭계에는 봉우리라는 뜻이 있으므로 구시후루봉, 구시후루닭계, 구시후루봉은 결국 구지봉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한국 학계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시후루봉이 속해 있는 그 시무카 지역의 일향이라고 쓰는데요. 시무카 지역은 금일의 그 후쿠오카 부근으로, 이곳은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규슈로 건너올 때 도착을 하던 그 길목이었는데, 구시후루봉에 강림했던 그 니니기는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고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향하고 있고 곧바로 가사사의 곳과도 통하는 곳으로 아침해가 바로 쏘는 나라, 저녁해가 비치는 나라다. 그러므로 이곳은 참으로 길한 땅이다. 니니기가 언급한 그 한국은 저들 발음으로 가라군이, 곧 가라, 다시 말하면 가야를 가리킵니다. 가야를 마주 향하고 있고, 마주 바라보고 있고, 아침해와 저녁해가 비치는 곳이니 길한 땅이라고 한 것만 봐도 니니기라는 존재가 가야와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론 니니기가 수로왕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구지봉 신화의 배경은 서기 42년경이고 일본의 천손 강림 신화가 문서로 정립된 것은 서기 712년이기 때문에 수로왕이 니니기였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니니기 신화의 뼈대와 영혼은 수로왕 신화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니니기와 그를 둘러싼 가야계의 이주 세력이 후쿠오카 일대에 세웠던 나라의 이름은 전해져 있지 않고, 다만 촌손이 다스리는 시무카의 땅이라는 정도로 그 거점 영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야계 이주민들이 세운 여러 나라들이 북규슈에 세워지게 되는데, 중국 정사인 삼국지 위서에 보게 되면은, 외조에 보게 되면은 인구 7만 호의 야마대국, 인구 5만 호의 투마국, 인구 2만 호의 노국, 인구 4천 호의 말로국 등 약 100여 개의 군소 국가들이 난립을 하게 되지만은 그건 좀 나중의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 정사는 니니기 앞뒤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읽고 있자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기원전 660년에 이르게 되면은 일본 초대왕 신무천왕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중국 정사인 그 송소에 보게 되면은 열도의 통일 왕조 움직임은 서기 421년이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보다 1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다음의 그 열도 왕들은 뭔가요? 신라의 경우 역대왕의 재위 기간은 평균 17.7년인데 그 도표를 좀 보세요. 열도 왕들의 재위 기간이 평균 62.7년입니다. 심지어는 102년간을 통치한 왕까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게다가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기록된 이들 왕의 행적을 보면은 1대 신무천왕과 10대 숭신천왕을 빼놓고서는 달랑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기사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행적이 없는 가공의
왕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위 도표에 보이는 10명의 왕들 가운데 상세한 행적이 적혀 있는 1대 신무천왕과 10대 숭신천왕의 경우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천왕을 그냥 왕으로 부르겠어요. 그 이유는 천왕이 진짜 천왕이었다면 댕꼬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 실제 저들은 덴노로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노를 한자로 옮기면 천황이 아니라 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왕이 황제가 아닌 그 왕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천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 고유 명사를 빼놓고서는 다 왕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되도록 한자 우리 발음 그대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로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대 신무천왕, 저들 발음으로는 진무덴노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신무천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대 신무천왕의 일본 이두식 시호는 하츠구니 시라스 스메라 미코토인데 그 뜻은 처음 나라를 다스린 천황이고 10대 숭신천왕의 이두식 시호는 하츠구니 시라스 스메라 미코토로 그 뜻 역시 처음 나라를 다스린 천왕이 돼요. 한자 표기는 각기 다른데 그 두 천왕의 이두식 시호는 발음이 같고 뜻도 같아요. 처음 나라를 다스린 천왕이라고 하면은 결국 태조라는 얘기인데 태조가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백제 건국이 기원전 18년, 가야 건국이 기원 후 42년으로 우리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야나 백제로부터 문화를 전수받게 되는 일본의 건국이 기원전 660년이라면은 그 해에 즉위했다는 신무천왕은 당연히 가짜 아니겠어요? 그럼 숭신천왕이 10대 숭신천왕이 일본국의 태조였다는 얘기일까요? 섣부르지만은 여기서 일본 사학자 에가미 나미오의 학설을 좀 인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 북규슈에 이르는 정복왕조는 그 본거지를 여전히 남한에 임나해두고 거기서부터 대마도 이끼섬을 거쳐 북규슈에 달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한회연합 국적인 성격을 갖는 국가이며 그 최고 수장이야말로 뒤에 숭신천왕으로 전해진 인물임에 틀림없다. 1967년 에가미 나미오가 기마민족서를 발표하자 일본 사학계는 크게 반발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났었죠. 숭신천왕이 가야계였다. 네, 숭신천왕이 가야계였음을 전해주는 내용은 일본서기 수인천왕조에 등장하는 아라사 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의부가라의 왕자 아라사 등은 돌이 변해 생긴 신비한 소녀를 아내로 삼았으나 소녀가 열도로 도망을 가자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그는 숭신천왕을 만나려고 했으나 배가 열도 서해안 쪽에 도착해 먼 길을 돌아서 오느라고 시를 지체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숭신천왕이 죽고 말아요. 이에 귀국하려고 하자 숭신천왕의 아들 수인천왕이 아라사 등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왕이 아라사 등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길을 잃지 않고 속히 이르렀더라면 선왕을 만나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본국 이름을 고쳐 어간성 천왕의 이름을 따라 그대의 나라 이름으로 삼으라. 이에 붉은 비단을 아라사등에게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미마나국이라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연유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선황, 곧 숭신천왕의 이두식 이름은 어간성 천왕인데, 이 어간성의 이두식 그 발음은 미막기가 됩니다. 미막기의 그 미마는 임나의 고대어이고, 끼는 고대 한국어 잣과 일맥상통하는 성이란 뜻으로, 캐슬, 성이란 뜻으로 둘을 합치면 임나성이 됩니다. 임나는 논란이 많고, 나도 일본 쪽에서 주장해온 임나 일본부서를 부정해요. 그러나 임나 자체의 존재는 한국이나 중국 사료에도 보이죠. 첫째는 삼국사기 열전에 나온 강수의 출신지가 임나가량으로 되어 있고, 둘째는 광개토대왕비에 임나가라의 이름이 실려 있으며, 셋째는 송소동의전 외조에도 임나가라라는 명칭이 실려 있어요. 하지만 임나가 여기서의 테마는 아니므로 위 기사에 적힌 미막기 천왕은 임나성의 임금 또는 가야의 임금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수인 천왕은 아라사등의 본국에 돌아가거든 미막기 천왕의 이름을 따서 의부가라라는 나라 이름을 고치라고 했고, 이에 의부가라가 미마나국, 곧 임나국이 되었다는 거지만은 이는 물론 사실과는 다른 얘기죠. 왕자라고 신분을 밝힌 아라사등의 의부가라를 일본 발음으로 표시하면은 오호가라가 되는데, 오호는 오오의 오 길게 하는 오의 옛 발음이니 오호가라는 그 뜻이 대가야가 돼요. 흔히 대가야라고 하면은 고령의 대가야를 떠올리게 되지만은 당시의 정세 등으로 미루어 여기서의 대가야는 오호가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초기 가야 연명의 맹주 역할을 했던 금관가야를 좀 높여서 부른 가장 큰 가야라는 뜻이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아라사등의 나라 이름이 뭐였든 간에 숭신천왕의 출자가 가야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야 출신이었던 것을 보다 분명히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의 본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숭신천왕의 휘, 곧 본명은 고사기에는 어진목 입일자, 일본 서기에는 어간성 입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차한 한자 표기는 달라도 그 훈음은 똑같이 미막기 이리빗고입니다. 뜻은 임나성에서 들어온 빗고인데, 빗고 또는 희고는 일자, 날일자와 아들자 일자인데, 이것도 희고라고 읽어요. 일본 발음으로는. 일자는 무슨 뜻이 되나요? 네, 태양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미막기 이리빗고는 임나성에서 들어온 태양의 아들, 다시 말하면 가야에서 온 임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숭신천왕의 본명 자체에 가야의 정체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일본의 태조 숭신천왕이 바로 가야에서 온 임금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연호랑과 천일창. 가야의 왕자 또는 의부가라의 왕자 아라사 등이
수인천왕과 만난 장소는 구시후르봉에 강림받다는 니니기 이후 가야계가 주로 활동을 해온 북규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상고사의 중심은 가야계가 장악한 규슈 지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규슈 북쪽에는 혼슈가 있죠. 그 본주라고 쓰죠. 본섬. 막 가야인보다는 늦었지만은 그 혼슈의 서해안 쪽으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인이었어요. 서라볼 앞바다에서 배를 타면 해류를 타고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즈모, 다지마, 당고반도 등 일본 서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야의 왕자 아라사 등과 데칼코마니인 신라의 왕자 천일창의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천일창이 배를 타고 파마국에 정박하여 육소급에 있었다. 때에 천왕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 그대는 누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고 묻게 했다. 이에 천일창이 나는 신라국 왕자입니다. 이 외나라에 어진임금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에 내 아우지고에게 나라를 주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왕이 그에게 육소급과 출천읍을 줄 테니 영지로 삼으라고 하니 천일창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뒤에 마음에 드는 곳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여 허락을 얻었다. 고사기 쪽의 기사는 좀 우화적인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어느 날 신라 왕자 천일창은 고사기에는 천지일모라고 쓰여져 있는데 발음은 둘 다 아메노 시보코예요. 그래서 같아요, 발음이. 아무튼 그 천일창은 우연히 만난 어떤 사내로부터 그 붉은 구슬을 얻었고 그 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데리고 살게 되죠. 그러나 그녀가 외나라로 열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또한 배를 타고 열도로 오게 되는데 일본 천황가의 상징인 거울, 고곡, 칼의 이른바 삼종의 신기, 저들은 이거를 산슈노 진기라고 그래요. 삼종의 신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고사기에는 천지일모로 표시되어 있는 그 천일창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계에서는 그가 일본 서해안 쪽의 출운국, 일본 발음으로는 이즈모라 그러죠. 곧 이즈모 국을 세웠던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보다 위에 있었던 단마국이나 단후국을 세웠다는 설도 있지만은 이즈모 지역에는 신라의 곳을 밧줄로 끌어다가 이즈모에 붙였다는 이른바 군입익기, 다시 말하면 나라 끌어오기 신화가 전해지는데 이거는 천일창으로 대표되는 신라계 집단이 대규모로 이곳에 이주해 나라를 세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천일창이 세운 나라는 이즈모국이 아니었을까 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삼국유사의 연호랑과 세오녀가 열도로 떠난 것이 포항 영일 만에 호미곶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신라의 곶, 그 케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의 곶을 밧줄로 끌어다가 붙였다는 그 이즈모 풍토기, 출운 풍토기의 기록과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영일만에서 출발하면 해류를 타고 저절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이즈모 해안이에요. 연호랑이 이즈모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이 보고 이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하고 그를 옹립해서 왕으로 삼았고 연호랑을 뒤쫓아 열도로 온 세오녀도 연호랑을 만나서 비가 되죠.
삼국유사에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즈모를 연호랑 세오녀의 정착지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즈모시에 있는 시노미사키 신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사의 신화적 역사적 배경이 삼국유사의 기록과 놀랄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태양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는 영일만을 떠나 해가 지는 열도에 도착을 했던 것인데, 이즈모에 있는 그 신사에는 해가 진다, 해가 잠긴다는 뜻의 일침궁이 있어서 영일과 일침, 곧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일침궁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곳이고, 신궁, 가미노미야인데 신궁은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 스사노를 모시는 곳인데, 이 같은 그 남녀의 구조가 말이죠, 일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연호랑과 세오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연상시킨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연호랑과 세오녀를 아마테라스와 스사노로 둔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열도로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즈모시에 있는 가라가마 신사, 일본에는 그 신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가라가마 신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사노가 타고 왔다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옆에 세워진 바위배라는 그 제목의 안내판에는 고로전에 따르면 가라가마 신사의 제신인 스사노오미코토는 이 지방에 나무 심는 법과 철기 문화를 개척하여 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큰 바위는 그때 타고 오신 배라고 전해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라에서 바위를 타고 건너왔다는 점이 연호랑과 스사노가 일치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연호랑과 스사노,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일치하는 대목이 많은데, 아니, 천일창의 경우도 그렇죠. 그럼 이 세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였다기보다도 고대 신라에 발달된 제철 및 직조 기술을 가지고 영일만 등지의 한반도 그 동해안 쪽에서 해류를 타고 열도로 건너간 신라계 이주민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설화의 파편들이 천일창, 연호랑, 스사노와 같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 많은 신라인이 일본 서해안 루트로 이주를 해왔고, 신라로부터 유입된 선진 사철,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이즈모국, 출원국이라고 쓰죠. 다지마국, 단마국, 단고국, 단후국이라고 씁니다. 단고국 등 독자적인 강소국들을 여러 개 세웠어요. 이처럼 신라계도 가야계처럼 열도 안에 확고한 자리를 굳혔는데, 그럼 백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응신천황. 4세기 후반 근처 고항 때부터 백제는 영산강 유역을 거쳐 가야의 서부인 섬진강 일대로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했죠. 이 과정에서 가야인들과 융합이 되거나 또는 백제의 압박을 피한 가야인들이 일본 규슈로
건너갈 때 백제인도 그들을 뒤따라 열도로 건너갔어요. 5세기 전후가 되면 북규슈 지역뿐 아니라 일본 열도 전역에서 이른바 스웨키 토기 등 가야의 유물과 함께 장식 마구, 금동 관모, 벽돌 무덤 양식 등 백제계 유물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상당수의 백제인들이 가야가 미리 닦아놓은 규슈 루트를 통해 열도로 진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야계와 백제계 사이에 갈등과 마찰도 있었지만은 대립보다는 서로 손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광개 토대왕의 남진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제 아신왕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의 핵심 제철 강국이었던 금관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나라를 묶어서 고구려 신라에 대항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축합니다. 서기 392년 광개 토대왕은 백제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함락하고 관미성을 파괴하며 백제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396년에 오면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 58개 성을 빼앗고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고구려군의 이 같은 대규모 침공으로 한반도 남부의 인구 지형은 통째로 흔들렸고 이에 한강 유역과 충청 전라도 일대의 수많은 백제 유민과 패잔병들은 남쪽의 김해, 부산 등 가야의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열도로 집단 망명을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금관가야는 백제의 우방국이자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침공을 피해 내려온 백제의 귀족, 기술자, 백성들이 가야 항구를 통해 일본 열도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지와 항구를 개방하고 선박 및 물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이때 궁월군도 가야에 도착을 했으나 신라의 방해로 건너지를 못하다가 2년 뒤에 그 외나라가 보낸 군대의 도움을 받아 백성을 이끌고 열도로 건너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20개 현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개 현이면은 최소 6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이상의 대집단이 된다 그래요. 또 이 시기 아지사주라는 사람도 17개 현의 백성을 이끌고 열도로 망명을 합니다. 게다가 일본 서기에 보면 경수에 능한 그 아직기가 열도로 건너가 말을 기르고 기회를 엿보다가 응신천왕의 태자를 가르치는 그 스승이 되었고 그의 추천으로 유명한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건너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기존의 교과서적 서술은 백제가 외국에 시혜적으로 유교 경전과 문화를 전파하거나 선심 쓰듯이 파견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은 나는 궁월군이나 아지사주도 또 아직기나 왕인 같은 학자들도 사실은 당시 전란을 피해 열도로 망명을 했던 집단의 일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들을 재위기관 중에 받아들였다는 응신천왕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응신천왕의 공식적인 재위기간은 서기 270년에서 310년이지만은 학계에서는 일본 서기의 편찬자들이 자국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고대 기록을 2주갑 인상을 해서 다시 말하면 120년 앞당겨 편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따라서 120년 뒤로 수정을 해보면 응신천왕의 실제 재위 시기는 서기 390년에서 430년경이 됩니다. 이 시기는 광개토대왕의 남침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렬하게 요동치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아지키와 왕인의 도래 기년 역시 2주갑 내리면 정확히 서기 397년에서 405년 사이가 되죠. 이 시기는 사실상 백제가 패망 직전에 위기에 몰려서 허둥지둥할 때인데 무슨 겨를의 문화적 사신을 외나라에 파견하고 자시고 했겠어요. 나는 응신천왕이 외나라 왕으로 있으면서 아직이나 왕인 박사 등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열도로 피난을 가던 무리 속에 응신천왕 자신도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주류학계에서도 응신천왕이 이전 왕조와 혈연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로 보는 점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제가야계의 선진 철기 기술과 기마 전술을 받아들여 기존 세력을 타다하고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혈통만은 외나라 사람이었다는 시각이죠. 사실 문헌적 사료가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 또한 응신천왕 본인이 백제계의 피난민이었다고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 서기는 그의 어머니 신공황후가 신라왕자 천일창의 후손이었다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기록 또한 신공황후와 응신천왕의 나이차가 60년이나 되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지만은 아무튼 응신천왕의 혈통이 신라든 백제든 한반도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 셈이죠. 응신천왕의 출제가 백제였다고 보는 것은 5세기 초 열도의 문화적 수준이 단절적이라고 표현될 만큼 갑작스레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 학계에서는 자국 황실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외면을 하러 들지만은 고고학적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응신천왕 시기를 기점으로 열도의 세계 최대의 전방 후원분들이 축조가 되고 그 주변에 축조된 고분들에서는 갑자기 백제나 가야 스타일의 말갈기, 등자, 철제 갑옷, 기마 전술 유물들이 대거 출현을 해요. 광개토대왕에 밀려난 백제 가야기의 군사 집단이 응신천왕을 수장으로 삼아 나중에 은신천왕이라는 이름이 붙지만은 그런 이름이 붙기 전에 어떤 인물을 수장으로 삼아 열도를 정복했다는 강력한 고고학적 방증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사에 초대 임금으로 기록된 신무천왕의 존재 때문입니다. 재위 기간이 76년이고 127세까지 살았다는 그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명백히 가공인물이죠. 이는 훗날 720년 일본 서기를 편찬한 백제계의 학자들이 일본 왕권의 정통성을 기원전 660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해낸 일종의 메시아적인 시조예요. 만들어낸 신화죠. 그러나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기억의 파편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 인물을 설계할 때 사용한 실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사학계와 고고학계가 추적해낸 모델은 제10대 숭신천왕과 제15대 응신천왕으로 압축됩니다. 숭신천왕의 일본 이두식 이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츠구니 시라스 스메라 미코토, 곧 처음 나라를 다스린 천왕이에요. 일본 정사의 편찬자들은 실존했던 숭신천왕의 이 이두식 이름을 신무천왕에다 갖다 붙이고 실제 행적은 규슈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거쳐 야마토를 정복했던 응신천왕의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신무천왕이라는 가공인물의 이른바 동정신화, 동쪽으로 정복을 한다 그 뜻이에요. 동정신화로 둔갑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신무천왕이라는 일본의 태조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무천왕, 숭신천왕, 응신천왕 이 세 왕의 이름에 처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귀신신자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우연히 집어넣게 되었던 걸까요? 나는 그 글자를 집어넣은 나라 시대의 문인 다메 삼선, 일본 발음으로는 오미노 미후네라 그러는데 이 다메 삼선이라는 문인은 그 시절에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신무천왕의 정체성은 숭신천왕의 가야계와 응신천왕의 백제계가 믹스된 형태였고 혼합된 형태였고 이로 보면은 가야계와 백제계는 상당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계와 백제계, 아니 외나라까지 혈맹 관계로 묶어준 것은 역설적으로 광개 토대왕이었어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응신천왕 말입니다. 규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피난민들과 함께 열도로 건너온 어떤 유력자, X라는 인물, 곧 훗날의 응신천왕은 지금의 후쿠오카 일원에 교두보를 확보해 가지고 피난민들 사이에 섞여 같이 왔던 백제계와 가야계 병사들을 총결집해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 뒤에 오카야마의 길비, 오사카의 나니와 등을 거쳐 마침내 나라 분지에 야마토 정권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 동종 과정, 동쪽으로 정벌하는 이 동종 과정에서 연호랑이나 천일창이 세웠던 일본 서해안 쪽에 작지만 강력한 이즈모국 등의 신라계 철기 세력들의 제한적인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은 서쪽에 있었고 응신천왕은 주로 동쪽으로 해서 이 야마토 지역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두 세력 사이에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또 응신천왕의 전술적 타협과 회유 등으로 서해안 쪽의 신라계 세력들도 점차 야마토 정권 체제에 순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한동안 평원시대가 지속이 되다가 마침내 신라계와 백제계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서기 527년이었습니다. 신라와 백제. 열도 안에서 신라계와 백제계가 대결하게 된 배경은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있어요. 즉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금관가야가 초토화되면서 본국과 직거래를 하던 북규슈의 가야계 해상 거래 세력이 큰 타격을 입죠. 한편 파괴된 가야를 떠나온 수많은 가야 유민들이 북규슈로 건너왔는데 이들은 규슈에 머물기보다는 야마토 정권에 직간접으로 대거 참여하는 등 대부분 나라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때문에 원래 가야계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규슈 지역이 일종의 권력 공백지대가 돼요. 그런데 한반도의 신라 본국이 5세기 말 정도가 되면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급격히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본국 신라의 움직임에 힘을 얻게 된 이즈모, 다지마 등 일본 서해안 쪽의 신라계가 한반도 선진문물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북규슈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북규슈에 있던 그 토착 세력의 입장에서도 막 쇠퇴한 가야 본국이나 멀리 오사카 쪽에 교토 쪽에 있는 야마토 정권보다는 신라계와 손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5세기 후반이 되면은 백제곤지의 도일과 백제곤지가 일본으로 건너오죠. 외나라로. 동성왕 무령왕 때를 거치면서 야마토 정권은 종래의 가야계 백제의 합작 정권이었는데 이 합작 정권 형태에서 급격히 백제계 중심으로 정권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야마토 정권이 규슈를 또 통제해 두려고 압박을 가해오자 이에 반발한 북규슈의 토착 지배층은 자신들을 지켜줄 동맹으로 이미 규슈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신라계 및 한반도의 신라 본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의 백제는 그 성왕 주도로 가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신라가 방해를 했고 이에 야마토 정권이 지원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군사들을 주로 규슈에 있던 사람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규슈 토착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와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와이 난을 일으키는 그 이와이의 본명은 전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와이밖에는 모릅니다. 본래 조상이 신라계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 이 이와이의 배후에는 한반도에 신라가 있었어요. 당시 백제 가야 연합과 대립을 하고 있던 신라는 열도 쪽에서 야마토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도 내의 동맹자인 이와이 세력에게 막대한 선물과 외교적 약속을 하면서 야마토 정권의 군대를 처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와이는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일으키죠. 이거는 단순히 신라의 사주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백제계의 야마토 정권이 북규슈의 독자적인 해상 지배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병참 기지화하려는 것에 대한 신라계의 강력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이는 그래서 야마토 군대가 이 혼수에서 규슈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고 규슈의 희고, 도요 등
주변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야마토가 본토 백제를 지원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죠. 이에 야마토 정권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와이 조왕이 워낙 완강하고 세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은 군대를 파견할 때마다 규슈에서 발이 묶이자 결국은 가야계의 최고 장수였던 물부 추로과 곧 모노노베노 아라카비를 대장군으로 삼아 대규모 토벌군을 추가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528년 11월 지금의 후쿠오카 현 미군 주변에서 야마토 정권의 백제계 연합군과 이와이의 신라계 세력 간에 운명을 건 대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는 이와이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이와이는 전사했고 그의 아들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모두 바치고 항복을 합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야마토 정권은 열도 안에 있던 신라의 거점들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백제계가 완전 정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32년 뒤 이번에는 나당연합군을 편성한 신라가 백제 본국을 이기죠. 관계 토대왕 때처럼 열도로 대거 이주해온 수많은 백제 유민들은 그 야마토 정권에 깊이 개입하면서 나라의 이름까지 백제의 다른 이름이었던 일본으로 바꾸고 역사서를 펴내면서는 열도 안에 있던 신라 색채를 모두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도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의 신화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흔적은 연호랑과 세오녀가 신라에서 왔다는 그 흔적은 스사노가 신라에서 왔다는 그 발자취 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삼국유사에서는 연호랑과 세오녀가 열도로 가버리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세오녀의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빛이 회복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 신화에서는 스사노가 난동을 부리자 그의 누이자 태양신인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버리는 바람에 세상이 암흑에 빠졌고 그 신들이 비단 옷과 거울을 바치자 다시 해가 떴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양의 전기가 동쪽 일본으로 이동을 했다는 메커니즘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겁니다. 묘한 점은 스사노가 고초논이라는 하늘에서 쫓겨나 신라 소시모리에 있다가 이즈모로 건너온 신이라면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야마토 정권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했었던 열도 안의 신라계 세력을 일본 정사를 편찬한 백제계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던 결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일본 상고서와 고대사를 기록한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이렇게 한반도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학자 윌리엄 에스턴과 언어학자 바질 챔벌린은 그 일본 서기를 차라리
조선석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명을 건 전쟁을 벌였던 숙적의 두 나라, 신라와 백제. 열도에서는 백제계가 이겼고 본토에서는 신라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이야기였을 터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